매그니피션트 7, 정확히 어떤 건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옛날 영화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1954년에 만들어진 54년이요? 네, 너무 멀리 갔나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고 제목은 들어본 것 같네요. 네, 그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킹이 됐습니다. 그때 영화 제목이 매그니피션트 7이고 도적들을 물리치는 7명의 영웅을 다루는 게 그 영화의 핵심입니다. 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7개의 대형 테크 종목들이고요. 또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 7 종목이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7명의 주인공처럼 활약을 한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네이밍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대담한 투자 이혜은입니다. 어느덧 2월이 훌쩍 지나서요. 2월의 첫째 날 인사드리고 있네요. 글로벌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 채권 투자에 이어서 어느덧 4번째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24년 글로벌 자산군별로 살펴보는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올해 투자 전략의 큰 틀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연금전략본부 김정욱 본부장님 나와 계신데요. 글로벌 자산시장의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어떤 투자 기회와 위험이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연금전략본부를 맡고 있는 김정욱입니다. 오늘 대담한 투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사님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65만 대 1,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0.0001%만 선택받은 이 직업 무엇일까요? 혹시 대담한 투자의 아나운서인가요? 그것도 뭐 틀린 대답은 아니겠네요. 네, 제가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펀드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썸네일도 그렇고 오프닝도 그렇고 그렇게 펀드 매니저 하는데 정확히 펀드 매니저가 어떤 직업이고 어떤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우선 본부장님, 대한민국 0.0001% 되신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0.00001%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개인 투자와 조금 달리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운용될 수 있게끔 그 관리를 하는 역할이 가장 큰 책망인 업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본부장님께 간단한 질문하기에 앞서서 호모 프롬프트인 제가 생성형 AI에게 펀드 매니저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질문입니다.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투자 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다양한 증권에 투자하여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부장님, 펀드 매니저에 대한 생성형 AI의 대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 다루게 될 주제에서 AI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올 텐데 정말 좀 적절한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포트폴리오의 역할 중에서 그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적절하게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족을 더하자면 AI의 분석에 사족을 더하자면 그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또 생성형 AI의 빈틈을 김정욱 본부장님께서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부장님의 스토리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부장님, 이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2008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고요. 그 입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그 투자부서가 아닌 리스크관리부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담당을 했고요. 8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글로벌 자산 배분 부분 쪽으로 와서 그 자산에 대한 리서치 같은 업무들을 진행을 했고,
2017년 3월 달부터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전략배분 TDF의 책임 운용력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 사례라고 하면 저희는 아마 앞선 3번의 대담한 투자에서 만났던 펀드 매니저들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는 그 펀드 오브 펀드라고 불리는 재간접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개별 기업 아니면 개별 채권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다른 펀드 매니저들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 사례는 역시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과거 2, 3년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분이 펀드 매니저가 돼서 운영을 했던 펀드의 레코드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봤었을 때 신뢰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고 그 펀드가 그 코로나가 발발한 굉장히 위기 시에는 모든 펀드 매니저들의 멘탈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시기에서 되게 뚝심 있게 운용을 하셨던 펀드 매니저에 투자를 했던 기억이 좀 가장 크게 남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생성형 AI의 대답에 약간의 허점이 있다. 리스크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본부장님의 스타트와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65만 대 1의 사나이 김정욱 펀드 매니저님과 함께 2023년 글로벌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리뷰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23년도 글로벌 자산군별 시장을 살펴보시면은 그 23년도 동안에는 그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주식과 채권 모두 플러스 성과를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미래 성장률 차별화 전망으로 인해서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 수익률 격차가 나타났던 점도 좀 두드러진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3년 자산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키워드는 뭘지도 궁금합니다. 2023년 자산시장의 화두, 뭘 꼽아주시겠어요?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첫 번째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려지는 채권, 예. 채권의 시중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고 있는 소수 대형 IT 종목의 상승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23년 동안 4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고요. 시장은 10월까지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서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하에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해서 5%에 육박할 만큼 높은 시중금리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하지만 11월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예상보다 양호한 경기 지표로 인해서 금리가 또 매우 빠르게 하락했거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23년도 안에는 시중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에 웃고 울고 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짚어주셨던 부분이 매그니피션트 세븐, 정확히 어떤 건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옛날 영화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1954년에 만들어진 54년이요? 네, 너무 멀리 갔나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고 제목은 들어본 것 같네요. 네, 그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킹이 됐습니다. 그때 영화 제목이 매그니피션트 세븐이고 한국 영화 제목으로는 황야의 7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도적들을 물리치는 7명의 영웅을 다루는 게 그 영화의 핵심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다라는 이야기들은 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7개의 대형 테크 종목들이고요. 또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 7 종목이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7명의 주인공처럼 활약을 한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네이밍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23년을 돌이켜 보면은 그 매그니피션트 세븐으로 불리는 미국 IT 개별 종목군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그 종목들의 특징은 AI를 활용하거나 AI에 관련된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빅테크 회사라는 점입니다. 23년도 한 해에 전 세계 주가 지수를 대표하는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가 18.2%를 상승을 했는데 그 해당 7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인덱스화해서 만들었던 수익률이 100.7%였거든요.
무려 5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으니까 23년은 정말 매그니피션트 7이 굉장히 크게 활약한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그니피션트 7, 뭐 말로는 뭐 M7 뭐 해가지고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또 유래가 있는지 본부장님을 통해서 또 알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따진다면 시장의 도적이라고 하면 뭐 침체 위기 이런 것들을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23년도 초에 많이 불거졌던 미국 중소형주의 위기, 그 당시에 미국 중소형 은행에 투자를 했던 고객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매그7 종목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영혼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수익률도 굉장히 뛰어났던 2023년이었는데, 뭐 작년 한 해 동안 M7 종목이 지수 전체의 상승에 뭐 절반분 정도에 기여했다. 이런 분석들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자, 이제 과거를 복귀했으니까 올해로 시선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2024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저희 운영본부에서는 OECD라든지 월드뱅크 같은 경제협력기구와 그 전망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요. 우선 OECD 자료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OECD는 24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7%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3년도 2.9% 대비해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5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23년도에는 사실은 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이런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3% 정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에서 전망을 한 내용도 좀 재미가 있었는데요. 네. 그 월드뱅크는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코비드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금년 24년까지 이 구간의 모습이 마치 지정학적 긴장이 올라가고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가 크게 나타났던 199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주요 경제 국가의 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로 가장 더딘 10년의 시작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또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게 1990년부터 94년도까지의 평균적인 GDP 그로스인데 95년부터 그리고 그 뒤에 10년 같은 경우에는 또 GDP 그로스가 빠르게 회복이 돼서 3% 넘는 성장을 나타냈으니까 20년부터 24년까지의 구간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좀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이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골디락스는 현실로 저희가 마주할 수 있을까요? 골디락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산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아요. 골디락스라는 말이 나온과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안도감을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고요. 확실히 최근 1월에 나타난 자산 가격의 상승만 보더라도 현재 시장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발표된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삼고 있는 PCE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집계한 1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는 78.8로 2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개인 소비자의 경기 기대감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데 네. 연령으로도 나누고 그리고 교육 수준으로도 나누고 인종별로도 나누거든요. 근데 이러한 차이와 무관하게 전부 다 소비자 심리가 개선된 점이 이 전방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또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1월 27일 발표된 미국 12월 PCE 물가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 2.9%로 21년 3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완화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준이 또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핀다는 최선호 지표가 PC 물가인데 그 중에서도 근원 PC, 식료품 가격 같은 것들을 제외한 지표죠. 그 물가도 괜찮게 나와줬고 의견이야 조금 분분하긴 합니다만 연착륙, 골디락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부동산 위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으로 자금을 계속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게 가고 있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 자본시장 그리고 무역, 군사 측면에서 G2로 불릴 만큼 굉장히 큰 강대국이고요. 네, 다만 최근에 중국 증시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매우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네. 중국에서 발표되는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증시를 올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약간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 3년 동안 지속해서 수익률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매력적이어서 이 구간이면은 저희는 보통 바텀 피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집어도 된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또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현재는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아니면은 그 신흥국 내에서도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게 글로벌 투자자들의 최근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 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다른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연금전략본부에서 향후 경기 시나리오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신지요? 자산배분 부분과 별개로 저희 연금전략본부에서는 자산시장을 크게 세 가지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네. 첫 번째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Higher for Longer라고 해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이제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는 Higher for Longer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Aggressive Rate Cut입니다. 금리를 언제 매우 빠르게 인하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은 그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매우 빠르게 내려야 되는 상황을 또 한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그 마지막은 노 랜딩이라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골디락스 환경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23년도 하반기만 하더라도 노 랜딩 시나리오의 비중 자체를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글로벌 자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완화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옅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여전히 higher for longer 시나리오를 그 베이스 시나리오로 삼고 있지만 노 랜딩 가능성에 대한 비중 자체를 좀 확대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포지셔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기본 시나리오 자체는 higher for longer지만 노랜딩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였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인플레이션이 끝이 나긴 나는 걸까요? 다시 유가가 조금 오름세를 보여서 불안하기도 한데 실제로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것을 연준은 언제쯤 확신을 하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를 하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자산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현재 그런 발생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높게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기는 한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페드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PCE라는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CPI라는 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 가지 지표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요. 그 두 가지 지표의 구성 비중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용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반해서 PCE는 의료 비용에 대한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의료 비용에 대해서도 CPI와 PCE가 좀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CPI는 본인 부담 비용에서 인플레이션을 포착하는 데 반해서
PCE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2분기 동안 PCE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뜯어서 보면은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헬스케어 비용이 지난 2년 동안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 미국 2년 동안의 물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임금이 매우 크게 올랐는데 임금이 오른 거에 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헬스케어 비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PCE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CPI는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PCE와 CPI의 갭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물론 페드는 PCE를 가장 중요하게 보겠지만 이런 실제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포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두 번째는 1970년대 페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딘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1970년대 경기 침체가 우려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는데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페드 의장이 아서 번즈라는 분인데 시장에서는 지금의 파웰이 아서 번즈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뷰를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최근에 또 시장이 조금 변해서 2024년 동안에는 5월에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12월 달까지 6차례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이제 대부분의 전망인데 이런 부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PC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지켜봤을 때 아직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두 번째는 1970년대의 트라우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연초에 다우 지수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 지수 상승에 비해서 약간 약하게 움직였단 말이죠. 최근에 엔비디아 시총으로 코스피 전체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역시 M7이 강하게 움직인 영향이라고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수 종목 중심의 시장 상승 지속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이것도 역시 어려운 질문인데, 현재까지는 소수 종목 중심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자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의 비중을 평균 이상 정도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소수 종목 중심의 상승은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23년에는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가 발발하던 시기에는 저희는 팽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는 마가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이런 빅테크 중심의 소수 종목이 좀 두드러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6년 동안에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인덱스죠. S&P 500 상위 10개 기업과 50개 기업과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기업의 주가 수익률을 비교를 한 차트인데 사실 21년도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상위 10개 종목, 5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시가총액만 보게 되면은 21년도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BCA 리서치라고 하는 그 독립계 리서치 회사인데 매그니피션트 7처럼 유로스탁스 50에 속해져 있는 종목 중에 잘 아시는 ASML, LVMH, SAP, 시멘스, 사노피, 로레알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종목들도 보시면은 유로스탁스 종목 50개 중에서 해당 종목을 제외한 누적 성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세상에 영원한 거는 없고 되돌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작년 12월 달만 복귀하더라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인하되는 구간에서 성장주도 물론 좋았지만 그 러셀 2000 같은 그런 중소형주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저희가 올 한 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와 기업의 경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FTC의 의장으로 89년생 리나 칸이라는 분을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은 이제 반독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 대형 테크 기업들의 이제 소송을 걸고 이런 부분 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독점적 기업에 대한 반독점 관점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아마존이 가정용 로봇이죠. 아이로봇을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M&A를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는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모두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에 대한 이런 규제가 진행이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 빅테크가 영원히 승자로 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저도 대형 IT 테크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 펀드 매니저입니다만, 네. 리스크를 봐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고려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2000년대 주요 테크 기업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매그니피션트 7 종목이 실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랑 밸류에이션 P이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주요 테크 기업의 시총 비중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우선 매그니피션트 7을 보게 되면은 과거와 대비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해당 7개 종목이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크네요. 네, 실적 같은 경우에도 50%를 차지한다라고 아까 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종목이 가치 측면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2000년 IT 버블 당시에 대표적인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PE 기준으로 해서 98.5배에 달하고 있었으니까, 현재 매그니피션트 7 종목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매우 비쌌던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 테크주를 필두로 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정하든 투자의 100%는 물론 없겠죠.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변수들을 반드시 투자에 염두해 둬야 되는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모든 부분들 통틀어서 최종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OECD랑 월드뱅크와 마찬가지지만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인플레이션 자체도 안정화되면서 골디락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선거라든지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를 했었을 때에는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견조한 이익 성장성을 나타내고, 최근에는 대형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고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일이지만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연한 노동력 대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갖춘 퀄리티 대형주에 집중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채권 자산의 경우에는 23년도 이후 현재까지 굉장히 금리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장기적 트렌드 관점에서는 결국 금리는 인하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자체는 성장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과 조금 다른 점은 고객 자산을 관리한다라는 책임감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만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중기적으로 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잘 캐치를 하고 그런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을 좀 발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정진하겠습니다. 정진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지는지요. 본부장님과 함께 올 한 해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리고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위험들은 어떤 게 있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얼마나 체력이 튼튼한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까지 좀 전반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 연금전략본부 김정욱 본부장님과 함께 2024년 글로벌 자산별 투자 전망과 전략 알아봤는데요. 본부장님, 오늘 투자의 깊은 인사이트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담한 투자 오늘로 4회차에 걸쳐서 주제별로 2024년 전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주식, 국내 주식, 채권, 그리고 오늘 글로벌 자산으로 연결되면서 제 머릿속에 투자 전략에 대한 로드맵이 쫙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희가 댓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읽어보고 있거든요. 영상 시청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감상평도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벤트 계속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니까요. 투표 참여, 댓글 입력해주시고 구글 폼으로 꼭 이동하셔서 개인정보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속 꽉 찬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담한 투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